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도시의 전력이 소멸된 그날 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증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의 구현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거대한 자산의 강제적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지하 3,000m에 잠들어 있던 3천억 배럴의 원유가 하룻밤 사이 주인을 바꾼 사건이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미국은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예고 없이 닥친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인공적인 재앙이었죠.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전 바닷물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제와 시스템을 먼저 고갈시킨 뒤 타격을 가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이 작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마철로를 철거하는 정밀 발파 공법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을 무너뜨리되 주변 도로나 지하 배관은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국가라는 거대 구조물에서 리더십이라는 최상층부만 정밀하게 타격하고 하부의 자산 가치는 온전히 보존하는 고도의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명확한 설계도가 존재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그 착공계였습니다. 콜롬비아 반군과 결탁해 코카인을 밀매했다는 혐의는 국제법상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닌 일개 범죄 조직의 수괴로 격화시키는 법적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이 설계도가 있었기에 6년 뒤 미군의 진입은 침략이 아닌 체포 작전으로 포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지하의 3천억 배럴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에너지 자원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소유권의 강제 이전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와 수도를 끊고 입주민을 고립시키는 일이죠.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해상 봉쇄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선박보험 인수를 거부하게 만듦으로써 물류의 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조치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불과 한 달 만에 하루 30만에서 4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길이 하루아침에 전면 차단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돈줄이 마르자 정부 재정이 고갈되었고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던 충성심이라는 철근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중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 회사 PDVSA의 행정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직원들이 1980년대처럼 펜과 종이로 생산량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원시시대로 되돌려놓는 디지털 폭격이었습니다. 생산량 데이터, 판매 기록, 입출금 내역이 저장된 디지털 장부가 증발하면서 PDVSA는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 봉쇄한 것이죠. 1월 4일 새벽 카라카스 시내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석유 생산 설비와 정유 공장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항구 시설인 라과이라만 일부 피해를 입었을 뿐 PDVSA의 핵심 자산은 온전했습니다. 이는 공격의 목적이 시설 파괴가 아니라 운영 주체의 제거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중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즉시 가동해야 할 공장이니까요. 150여 대의 항공기가 출격했으며 델타포스가 마두로의 침실에서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철저히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수출이 막혀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자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고 전력 생산이 중단되어 도시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 혼란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기존 정권의 등을 돌리고 시스템 붕괴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적 공작이 병행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추산됩니다. 반면 마두로 체포에 걸린 현상금은 5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수천조 원 가치의 자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무한대에 수렴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과거 베네수엘라의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막대한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엑손모빌이 120억 달러, 코노코필립스가 1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50년 전부터 꼬여있던 소유권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자산 회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량이 충분한데 베네수엘라의 중지류가 필요하냐고 반문합니다. 답은 정유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연안의 정유 공장들은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산 중지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일 오일은 너무 가벼워서 경유나 항공유를 뽑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질유와 중지류를 적절히 혼합해야만 정유 공장이 최적의 효율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정유 생태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라는 공급원이 필수적인 퍼즐 조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석유 인프라 복구와 수출 재개는 결국 엑손모빌이나 세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PDVSA의 운영권을 장악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과거 국유화 조치로 빼앗겼던 채굴권과 설비를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점적 필살기입니다. 미국은 물리적 타격과 경제적 질식, 그리고 사법적 단죄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했습니다. 2020년 법무부의 기소는 법적 명분을, 2025년 해상공세는 경제적 고갈을, 2026년 군사작전은 물리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보험 시장을 쥐고 있는 서구 자본의 협조 없이는 원유 한 방울도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은 보험사의 겁으로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배는 있지만 보험이 없어서 항구를 떠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무형의 폭력입니다. PDVSA의 행정 시스템 마비는 미국이 석유 생산과 유통이라는 복잡한 산업 공정을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상대국의 핵심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물리적 점령보다 더 효과적인 지배수단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입체적인 봉쇄망을 뚫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거리, 금융 네트워크, 보험 시장에서 차단당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미국은 탐사부터 생산 정제 판매에 이르는 석유 산업의 전 과정을 자국 자본과 기술로 통제하는 완벽한 수직 통합을 완성하려 합니다. 카라카스에서 뽑은 원유가 텍사스 정유 공장을 거쳐 전 세계로 판매되는 시스템,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중단은 글로벌 원유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산 중진류에 의존하던 인도와 중국의 정유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중국의 시노팩은 이제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더 비싼 값의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줄어들면 남은 판매자의 협상력이 강해지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 정유사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원유 수입 비용 증가. 한국은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은 글로벌 원유 시장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베네수엘라발 공급 부족으로 중동산 원유 가격이 오르면 한국 정유사들의 구매 비용도 함께 오릅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당 1,300원이던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데 7%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석유 수입 비용 증가는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셋째, 투자 심리 위축.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남미 지역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자국으로 편입시키면 기존 구매자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이제 그 길이 막혔습니다. 이는 중동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카르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베네수엘라의 급격한 붕괴는 신흥국 채권 시장 전체에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다른 자원 부국들의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 수출국들은 국채 발행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중국개발은행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그 자산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비료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산업 붕괴로 인해 비료 생산도 중단되었고 이는 남미 전체의 농업 생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농부들은 베네수엘라산 저렴한 비료를 사용해왔는데 이제 더 비싼 수입 비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 세계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이러한 2차 파장에도 취약합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세계화의 후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중국은 석유 비축량을 늘리며 인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선장을 잃은 거대한 유조선처럼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항해사가 되어 키를 잡으려 하지만 이 배의 엔진인 석유 산업은 녹슬어 있고 선원들인 군부의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크게 세 파벌로 나뉩니다. 마두로에게 충성했던 강경파,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실용파, 그리고 관망하며 승자의 편에 서려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지금 이 세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파벌이 다른 지역을 장악하고 대립한다면 베네수엘라는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내전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석유 시설은 무사했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과 조직이 내전으로 분열된다면 미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투자를 지키기 위해 반미 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렵겠지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유엔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각각 다른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석유라는 전리품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이 남미 대륙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이 혼란의 피해는 시민들의 목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즉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 치안은 더욱 붕괴되고 식량과 의약품 공급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약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실제로 전달될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험을 보면 군사작전 이후의 재건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기기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그대로 둔 채 사용자만 교체하고 자신들의 요금제에 강제로 가입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될 석유는 마치 약정 할부금처럼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과거 국유화로 인한 손실금을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자동 이체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토를 점령하는 대신 핵심 자산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대신 시스템을 통제하는 21세기형 제국주의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는 땅을 빼앗고 국기를 꽂았습니다. 20세기 신식민주의는 독재자를 세우고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21세기 제국주의는 법적 명분과 경제 제재, 사이버 공격과 정밀 타격을 조합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만 추출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지만 그 자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석유가 탐나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국가 전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자원 부국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콩고의 코발트, 칠레의 리튬, 호주의 철광석. 이 모든 자원들이 언젠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처럼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괴는 폭풍처럼 순식간이지만 재건은 해류를 거스르는 긴 항해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자원의 저주가 얼마나 무거운 다이 될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내일이 순풍을 만날지 아니면 영원한 표류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심장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제 질서가 작동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